네, 이어서 민족주의의 대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감정은 아무래도 이 공업화의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국가들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이탈리아를 들 수가 있는데 뭐 앞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나폴레옹의 침략에 힘입었다기보다는 거기 그런 침략 때문에 독일 내에서 도이치 민족이라는 어떤 그런 열풍, 그래서 독일을 통일하자라는 어떤 열풍, 정치적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독일은 이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고,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뭐 가리발디나 뭐 이런 영웅들이 등장을 하면서 쪼개져 있었던 뭐 나폴리 왕국이니 뭐 사르데냐 왕국이니 뭐 이런 식으로 흩어져 있었던 이탈리아 왕국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바탕에는 이런 국가들이 이제 민족주의적인 열풍도 있었고, 뒤늦은 공업화를 진행을 하면서 먼저 선행해서 공업화를 이루었던 국가들과 대결할 만큼의 위치를 올라섰다는 그러한 점도 있겠죠. 근데 이 후발주자들이 가지는 한계점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식민지였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은 애치당초에 공업화를 이룩했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외 식민지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많은 식민지들을 확보를 했죠. 영국도 신대륙에 큰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경우에도 북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지역에 넓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그런 지역을 이제 식민지로 확보하고 있었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공업화도 늦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후발주자이기도 했고, 정치적 통일도 늦었기 때문에, 정치적 통일이 늦었다는 건 그만큼 어떤 정치적 국가적인 에너지를 통일을 하는 데에 썼지 해외 식민지를 개척하는 데 소모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일과 이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는 상대적으로 미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독일과 이탈리아가 어떤 그 후발주자로서 선행한 국가들과의 경쟁을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뭐 어떤 패권 다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군비 경쟁, 국방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발행이 되었고, 이 과정 속에서 각국은 동맹이라는 어떤 정치적 협의,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게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를 연결하는 삼국 협상이었고,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는 오늘날에도 그 나라가 존재하지만, 제가 강의 자료 8번 슬라이드에 오스트리아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오늘날의 오스트리아는 아니고, 이 시기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라고 불렸어요. 황제가 다스리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정치적으로 하나의 제국을 이루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었고, 사실은 요게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나폴레옹에게 패퇴한 이후에 오스트리아 제국에 자기만 가지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그 동부 유럽 그리고 발칸반도 지역의 여러 민족들을 아우르는 형태의 국가를 형성한 것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고, 이 시기에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제국 또한 프로이센의 주도로 해서 새롭게 신흥 국가로서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영국이 동맹을 맺은 데에는 사실 독일이 통일되어서 독일 제국이 출범한 것에 대한 어떤 견제적 장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이 영프 러시아의 삼국 협상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이 결성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들 동맹이라는 것이 우리가 외교적으로도 동맹이란 표현, 뭐 혹은 게임 같은 것을 할 때도 얼라이언스를 맺고 행사를 뭐 이렇게 군사적인 협력을 하고 하는데, 이 군사적 얼라이언스, 군사적 동맹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동맹 국가가 다른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면 그 동맹국을 위해서 자동으로 나도 같이 싸워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 중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라면, 만약에 러시아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러시아를 공격한 그 나라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의사결정, 그러한 방식으로의 협상이 이 동맹이라는 개념이었고, 그러한 동맹이 영프 러시아를 연결하고 있었고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연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불똥이 튑니다. 그 불똥은 보스니아의 사라예보, 보스니아의 수도, 오늘날에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라는 국가로 있죠. 그 보스니아의 수도인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이 세르비아계 청년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이 사건의 뭐 배경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처럼 삼국 협상이 있고요. 삼국 동맹이 있죠. 이 정치 체제 이 세 국가,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영국은 각각 맺어진 연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고, 독일하고 이태리, 오스트리아, 헝가리도 하나의 동맹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닌 뭐 중립국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중립국 중에 뭐 여러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어떤 국가가 있었냐면 세르비아라는 국가가 있었어요. 이 세르비아는 지금 오늘날에도 발칸반도에 있는 국가죠. 이 세르비아는 민족적으로는 슬라브족 이라고 볼 수 있고 한데, 이 세르비아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오스만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인접한 국가인 보스니아를 흡수 합병을 하려고 많은 시간을 노력을 드립니다. 근데 이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합병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보스니아를 방문을 한 거니까 거기에 반기를 드는 세르비아의 어떤 청년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에 서울에 일본 왕의 왕세자가 온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선의 어떤 독립투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어떤 암살을 계획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이 사건의 배후라고 할 수 있는 세르비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전쟁을 선포하게 되고, 왜? 자국의 황태자, 그러니까 차기 황제 계승자를 죽여버렸으니, 암살을 했으니, 그 사건의 배후에 있다라고 하는 세르비아를 이제 공격을 한 거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근데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를 공격을 했는데, 러시아하고 또 세르비아는
민족적으로도 뭐 가깝고 군사적으로도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 세르비아를 도와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이탈리아, 독일과 동맹국이고 러시아는 프랑스와 영국이 동맹국이죠. 예, 그러다 보니 서로 동맹국들이 서로 같이 예, 전쟁 선포를 하고 전쟁을 하게 돼요. 물론 단순히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이 사건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한 억지나 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1차 대전 사라예보의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 유럽에 있는 열강들은 식민지의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국제 질서의 주도권을 갖고서라든지 아니면 이 시기에는 각 국가들이 왕정 체제인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국가의 리더들, 지도부에 의한 어떤 군사적, 정치적 야심이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의 긴장감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었던 거예요. 긴장감이 팽팽한 상황에서 그 긴장되어 있는 어떤 선 혹은 고무줄을 딱 끊어버리는 사건이 사라예보의 총선과 같은 사건이었던 거죠. 요것이 하나의 스파크를 일으키면서 연쇄적 폭발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연쇄적 폭발의 이유는 이 국가들이 군사적 동맹이 맺어져 있다 보니까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전쟁 선전포고를 하게 되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독일 제국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독일도 러시아와 전쟁을 치러야 되고 독일이 러시아를 공격하게 되니까 러시아와 동맹국이었던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을 전쟁 선포를 해서 그렇게 끼어드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는 이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뭐 여러 가지 민족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정치적 야심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끼어져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 시기에 지도부들, 각 국가의 지도부나 군인들, 그리고 군대에 징집되어야 하는 많은 병사들은 자신들이 이 전쟁을 통해서 적국, 민족주의가 끌어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면 프랑스 사람으로서 저 독일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 그리고 뭐 프랑스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왜냐면 그런 어떤 은원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얽혀져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프랑스로부터 나폴레옹 시대 때 침략받았다라는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바로 직전에 프로이센의 공격을 받아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서 패퇴해서 나폴레옹 3세가 패배하면서 독일 제국을 성립하게 만들었던 그 전쟁의 패배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영국은 자기들이 전 세계의 대영 제국을 구축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 유럽에서 전 세계의 어떤 주도권을,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서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을 나몰라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어떤 유럽 지역으로 팽창하는 데 있어서 발칸반도에 있는 슬라브족, 특히 뭐 세르비아나 이런 국가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발칸반도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고, 이 발칸반도의 영향력을 행사를 계속 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 오스만 투르크가 세르비아를 공격하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모두 각자의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름 그 각 국가마다 자신들의 어떤 정당성과 자신들의 이유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전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전쟁은 결국에는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불릴 만큼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지고 왔고요. 엄청난 피해를,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존의 전쟁과 세계 1차 대전이 달랐던 점은, 기존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구촌 어딘가의 한 구석에서, 유럽이면 유럽, 아시아면 아시아, 어느 한 국소적인 지역에서의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금 1차 대전에 참여한 국가들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의 프랑스의 식민지와 독일의 식민지도 전쟁 상태가 되는, 그래서 전 지구촌이 다 함께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월드워, 세계대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세계 1차 대전을 이야기한 바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 많은 열강들이 모두 다 참여를 했고, 동맹의 형태로든 어떻게든, 아니면 나중에 동맹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미국처럼 나중에 참여한 국가들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총 6,500만의 사람들이 참전을 했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850만 명, 부상자가 220만 명이고, 그 외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뭐 민간인 피해도 뭐 660만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규모의 인명 피해를 발발하게 됩니다. 물론 요 전쟁으로부터 거의 한 30년 뒤에 발발하는 세계 2차 대전은 세계 1차 대전보다 훨씬 많은 인명 피해를 일으키게 되는 전쟁이 되지만, 뭐 세계 1차 대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존재했던 그 어떤 전쟁보다도 훨씬 큰 인명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게 되죠. 특히 이 세계 1차 대전부터는 총력전, 토탈워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국가의 모든 전쟁 자원 수단을 다 끌어모아서 군인은 당연한 거고, 민간인, 여성, 이런 들도 총동원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남성들은 모두 전쟁터로 가고, 젊은 여성들은 다 공장에 가서 군수물자를 만들고, 그런 식으로 민간 기업들이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해야 되는 그러한 민간 기업들도 모두 다 전쟁 물자, 군수 물자를 만드는데 동원이 되고요. 국가의 모든 재정도 뭐 사회 복지 시스템, 뭐 교육 시스템 이쪽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전쟁, 군사적 자원으로 사용이 되어야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민간 시장, 우리가 민수 시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이나 소비가 완전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는 경제 활동도 전쟁이라는 대의 명분 하에 뭐 흡수 합병이 된다든지 강제 병합이 된다든지, 뭐 국가의 주도로 국가의 국가에 의해서 동원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군사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뭐 영국도 그랬고, 뭐 독일도 그랬고, 모두 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1차 대전도 그렇고, 특히 세계 1차 대전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없는 전쟁이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시 경제 체제 하에서의 어떤 가격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계 1차 대전은 결국에 독일의 항복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유럽의 정치 경제적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독일은 패전국의 멍해를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전쟁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서 진행된 협상이 이제 베르사유 강화 조약인데, 이 베르사유 강화 조약에서 독일은 전쟁 전 영토의 13%, 인구로 쳤을 때 10%의 지역을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 지역은 폴란드나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로 병합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공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의 국경 지대인 알자스 로렌, 그리고 폴란드에게는 술레지엔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지역을 이제 주로
석탄이 생산이 되거나 공업 단지가 몰려있는 지역이었는데, 이런 지역들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했기 때문에 독일이 입은 어떤 경제적 상실은 굉장히 컸죠. 그리고 그 많지 않았던, 프랑스나 영국에 비해서 많지 않았던 독일의 해외 식민지를 이 전쟁 이후에 모두 다 상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2위 수준을 유지하던 독일 해군이 완전히 해체됐고요. 그리고 프로이센 시절 이후로부터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 독일을 통일을 했던 독일의 그 육군 또한 10만 명 규모로 제한이 되어서 그 자국의 그 정상적인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영토의 상실이나 군대의 감축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전쟁 패배에 대한 대가로서 승전국들이 독일에게 요구한 전쟁 배상금이에요. 이 시기, 요 시점에 뭐 지금으로부터 불과 한 100년 전에죠. 100년 전쯤인데 1919년, 뭐 18년, 19년 이때쯤이었으니까 전쟁 배상금을 독일이 물어줘야 됐던 금액이 330억 달러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금액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독일에게 엄청난 반발을 가져다 줍니다. 유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이거는 조금 너무 과도하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봤지만 뭐 그런 이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피를 봤죠. 전쟁을 통해서. 그런 어떤 피를 본 대가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 컸기 때문에 케인스와 같은 지성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독일에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독일 제국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라예보 사건으로 이 전쟁 발발의 원인을 제공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더 이상 제국이 아니게 되고 갈갈이 제국이 찢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로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이 진한 뭐 겨자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겨자색 부분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었는데 지금 이 빨간 선으로 그어져 있는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새로 생겨난 국가들입니다. 이 빨간색 국가들이. 그래서 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고 폴란드도 독립을 하고 체코슬로바키아, 물론 오늘날에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나뉘어져 있죠. 이 나라는. 그리고 여기도 유고슬라비아가 나와 있지만 오늘날에는 유고슬라비아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세르비아 이런 나라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던 그 국가는 오스트리아 헝가리를 중심으로 넓은 지역 동부 유럽의 강대국으로서 존재하다가 나라가 완전히 찢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이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독일도 여기 프랑스 국경의 알자스 로렌과 술레지아 뭐 그 영어 표현으로 실레지아고 술레지엔 이렇게 부르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폴란드에게 넘겨주게 되죠. 세계 1차 대전의 영향은 엄청 컸습니다. 뭐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이 발발했고 우리가 뭐 이런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의 엄청난 손실을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를 다루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몇 번 있었죠. 뭐 몽고의 침입도 있었고 흑사병도 있었고 하지만 이 세계 1차 대전은 그런 앞선 사건들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전 유럽에 걸쳐서 어떤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야기했고
그리고 전쟁 도중에 손실된 여러 가지 자원들, 물자들에 더해서 뭐 전쟁 배상금을 둘러싼 문제라든지, 그리고 식민지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신생 국가들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이렇게 나라들이 쪼개지고 그리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유럽을 대신해서 세계의 어떤 주도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 바로 미국이었어요. 미국은 전쟁 전에는 돈을 빌리는 채무국의 위치였지만 1차 대전이 끝난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1919년 이후부터는 세계 최대의 자본 공급 국가로 떠오르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영국은 미국에게 41억 달러, 프랑스는 29억 달러, 이탈리아는 16억 달러를 빌려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니까 미국은 가만히 구경을 하다가 그 유럽에서 전쟁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뭐 물자를 수출하고 뭐 이러면서 오히려 세계 1차 대전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가인 생산 구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미국에게 이제 자본이 몰리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자본이 전 세계로 투자가 되기도 하고 하면서 특히 농업 부분에 있어서 큰 넓은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국가들, 대표적으로 캐나다라든지 오스트레일리아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의 미국 자본이 들어가서 엄청난 농업의 생산력 증대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농산물의 수확량이 엄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 농산물들이 공급이 엄청나게 가잉이 돼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이 될 것이고, 그러면 농사 짓는 나라들만 못 살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 공업 생산 국가에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왜 그러냐면 농업을 주로 많이 하는 나라들의 판매하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이들 국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적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들 국가의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공업 생산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많이 살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 농업의 공급의 가잉도 많이 일어나지만 공업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국가들이 후발적으로 공업화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초기의 산업혁명 시대의 초기보다는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새롭게 공업 강국으로 부상한 국가들이 이 시장에 참여함으로 해서 공업 생산도 증대되어서 결국에는 이 부분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특히 그 인구의 감소, 왜냐하면 세계 1차 대전이 그 인류사에 미친 여러 가지 영향 중에 이제 전쟁을 혐오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원체 사람들이 많이 죽어 나가다 보니 쉽게 말해서 프랑스나 영국 같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한 세대가 없어졌다 할 정도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할 수 있는 세대 자체가 없어진 거죠. 젊은 세대가 없어져 버리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인구의 증가가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구의 어떤 국제적 이동이나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은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나 이 신대륙에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미국 내로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민은 조금 꺼려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사다리 걷어차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민을 많이 받아서 국가의 인구가 증가했는데 그 이민 온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영역 다툼이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더 이상의 신규 유입을 막아서 자기들끼리 이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민자들이 새롭게 유입되는 것을 기존에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거부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에 따라서 이민할당법이 제정되고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들이 만들어집니다. 노동조합에 의해서 그 어떤 보면 이 특히나 전쟁 시기에 그 강제로 동원된 어떤 노동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보상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야 했고, 그리고 어떤 물자의 생산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강제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을 하면서 부려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기본권을 인정해주고 최저임금을 주고 사회보장장치들을 만들어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책들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도 하고 해서 노동자들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더욱 증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의 어떤 결과가 몇 가지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러시아 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사실 시기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기 전에, 여기 이제 전쟁이 보면 러시아, 이게 이제 1차 대전 종전이라고 되어 있었죠. 분명히 우리가 세계 1차 대전을 시작할 때 삼국 동맹에 러시아 제국, 짜르가 다스리는 러시아 제국이 있었지만, 세계 1차 대전이 종전될 때는 더 이상 러시아 제국이 아니라 소비에트 유니언이죠. 소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소련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제 러시아 혁명이었고, 러시아는 옛날 그 중세 이후부터 농노제를 바탕으로 한 조금 봉건주의적인 어떤 국가였죠. 그러다가 러시아가 후발 공업화를 이루면서 농노들이 저임금의 빈곤한 어떤 노동자 신분으로 이제 바뀌어가게 되는데, 그런 노동자들의 어떤 지위나 처우에 대해서 보장이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니 이들의 불만이 엄청 쌓여가게 되고, 그러한 불만이 뭐 노동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났을 때 서구의 국가들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고 임금을 올려주고 하는 당근으로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채찍을 든 거죠. 그 농민 봉기를 어떤 폭력으로,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그 노동자들의 어떤 반발이, 농민과 노동자들의 반발이 점점점 커져갔고, 결정적으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패퇴를 하면서 어떤 러시아의 군사력이나 러시아의 경제력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1917년 세계 1차 대전이 아직 종전되기 전에 오늘날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이 지역에서 발생한 파업에서 사회적 소요가 커지게 되고, 그 불길이 결국 차르의 그 로마노프 왕조를 전복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레닌이 주도했죠.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의 어떤 국부라고 할 수 있는 레닌과 그의 어떤 볼셰비키 당이 권력을 장악하고 소비에트 유니언을 출범을 시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로. 그리고 독일은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전후에 막대한, 그러니까 땅도 뺏기고 사람도 뺏기고 식민지도 뺏기고 전쟁 배상금도 뺏기고 군대는 해체되고, 군대가 해체된 게 뭔 큰 의미가 있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군대 숫자를 10만 명으로 줄였다고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기존의 군대가 뭐 몇만 명이었는지 제가 정확한 숫자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100만 명 정도의 군대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군대를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10만 명으로 줄여라고 하면 이 90만 명이 바로 실업자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그 독일의 어떤 경제가 말 그대로 항폐화됩니다. 말 그대로 항폐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 특히 1차 대전 패전국들을 중심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전후에 1922년과 23년 요 시기에 물가가 14,000배가 올랐고요. 헝가리는 23,000배가 올랐습니다. 폴란드는 250만 배가 올랐고 특히 독일의 경우에는 종전 시점인 1918년을 기준으로 1923년에 물가가 1조 2,600억 배라는 전대미문의 상승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마르크에 살 수 있었던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다시 살려면 1마르크가 아니라 1조 2,600억 마르크가 있어야 되는 거.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쟁 배상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에 독일 정부가 외화를 엄청나게 구입을 했고 외화가 유입되는 속에서 마르크의 하의 가치를 낮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르크하 있죠. 독일 화폐의 어떤 가치가 완전히 급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휴지가 더 가치가 있을 정도로. 종이로 만든 지폐인데 그냥 종이보다 가치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르크하가의 가치가 쉽게 말해서 휴지 값이 되다 보니까 쓰레기 값이 되다 보니까 상식적으로 마르크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 아니면 독일 내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독일의 어떤 경제적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자신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럼 결국에는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도 자꾸 나가는데 민간에서 자기들의 자본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국부를 외부로 유출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물가가 엄청난 수준으로 높게 치솟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상황은 독일 국민에게 전쟁의 패배감에 더해서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독일이 1차 대전 치고 나서 독일 제국이 해체되고 황제가 퇴위를 하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설립이 됐는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정치적인 통제력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이 대두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정치 경제적 혼란 속에서 그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레닌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블럭 쌓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 블럭이 아니고요. 마르크하의 화폐 뭉치입니다. 화폐 뭉치를 쌓아서 이렇게 가지고 놀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게 이제 어린이들이 나오니까 별 의미 없는 사진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슬픈 사진이에요. 아마 이만큼을 가지고 가도 제대로 된 뭐 빵이라든지 제대로 된 우유를 살 수 없을 정도로 물가가 상승을 한 그런 시기를 전후에 1차 대전 패배 이후에 독일은 보내게 됩니다. 조금 끊어서 대공황, 경제적 대공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